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25억 달러짜리 건물 공사 때문에 세계 최강 중앙은행 수장의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건물 인테리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한화로 3조 5천억 원입니다. 3조 5천억 원짜리 리모델링이 미국 금리와 달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왜 여러분 나스닥 계좌를 직접 흔드는 건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월이 5월 15일에 안 나가면 해고하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금리 0.25%포인트만 건드려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금융 권력을 쥔 사람인데요.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자르겠다고 전국 방송에서 대놓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근데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고할 수 있긴 한 걸까요? 1913년 연방준비법 제10조를 보면요. 연방준비이사회 위원은 오직 for cause,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란 직무 태만, 비효율 또는 직권남용. 금리를 내 맘대로 안 움직인다? 그건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1935년 대법원 판결, 험프리스 이그제큐터 대 미합 중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잘랐는데 대법원이 만장일치 9대 0으로 정책 이견 때문에 자르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90년 넘게 단 한 번도 뒤집힌 적 없는 선례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대체 왜 해고를 외치는 걸까요? 답은요, 놀랍게도 건물에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본부, 메리너 에클스 빌딩. 1937년에 지어진 이 건물이 종합 리모델링에 들어갔어요. 원래 예산 19억 달러. 근데 2023년부터 비용이 35% 불어서 25억 달러가 된 거예요. 왜 비싸냐고요? 90년 된 건물에서 성면이랑 납을 뜯어내고 국토안보부 최고 등급 방폭 유리받고 예상보다 높았던 지하 수위 때문에 굴착 공사가 꼬인 거예요. 한 번도 전면 보수를 안 한 건물이에요. 돈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관리국장 러셀 보트가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과시적 리모델링. 옥상 정원에 VIP 전용 식당에 VIP 엘리베이터까지 넣는다고요. 자, 파월의 반박을 들어보세요. VIP 식당 없습니다. 새 대리석 없습니다. 원래 있던 오래된 대리석을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겁니다. 특별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옥상 정원 없고 분수대 없고 양봉장도 없습니다. 양봉장이요. 연준 본부 옥상에 벌통을 놓는다는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25억 달러짜리 건물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리모델링을 빌미로 DC 연방검사진인 피로가 파월에 대한 형사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2025년 6월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파월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의회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예요. 대배심 소환장이 연준에 날아왔고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26년 3월 3일 비공개 청문회, 검찰 측 검사 앤드류 마스코가 판사 앞에서 직접 인정합니다. 범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일 뒤 제임스 보스버그 수석 판사가 소환장을 무효화하면서 판결문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정부는 파월 의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근거를 본질적으로 제로 수준으로 제출했다. Essentially zero evidence.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로. 판사가 직접 쓴 겁니다. 트럼프가 파월 후임으로 점찍은 케빈 워시. 이 사람이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같은 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법무부가 파월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때까지 워시에게 표를 던지지 않겠다. 아군이 등을 돌린 겁니다. 상황을 정리하면요. 대통령은 해고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못하고 후임자를 앉히고 싶은데 같은 당 의원이 맡고 있고 형사수사로 몰아붙이려 했는데 판사가 증거 제로라고 잘라버린 거예요. 사면 초과인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성공적으로 굴복시킨 적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혹했어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아서 번스 연준 의장. 닉슨은 1972년 재선을 앞두고 번스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백악관 녹음 테이프에 이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1912년 2월 번스가 닉슨에게 보고합니다. 통화 공급에 대해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연준이 경제를 굶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요. 알려드리려고요.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연준 의장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금리 인하를 보고하는 겁니다.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 된 거예요. 압박에 굴복한 번스는 선거 직전까지 금리를 낮게 유지했고 닉슨은 1972년 11월 압승을 거뒀어요. 근데요. 닉슨이 번스에게 뭐라고 말해놨냐면요. 4월 이후에는 네가 뭘 하든 상관 안 한다. 1972년 2월에 한 말이에요. 11월 선거까지 9개월 남은 시점에서 4월까지만 완화기조 유지해달라. 그 다음엔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제의 장기 건강성이 아니라 선거 직전까지 유권자 체감 경기만 띄우면 된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국민 경제를 선거 도구로 쓴 겁니다. 대가는 미국 전체가 치렀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1912년 선거 당일 물가 상승률 3.7%,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1974년 8월에는 10.9%, 결국 인플레이션이 12.3%까지 치솟은 거예요.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10년짜리 늪에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동시에 오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최악의 조합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늪에서 미국을 건져내려면 누군가 총대를 메야 했어요.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임명한 폴 볼커. 이 사람이 연준 의장 자리에 앉자마자 뭘 했냐면요. 기준금리를 20%까지 밀어올립니다. 20%요. 지금 우리가 5%의 엄살 부리는 그 금리를요. 경기 침체가 왔고 실업률이 10.8%까지 치솟았고 주택 대출자들이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번스가 정치에 굴복해서 뿌린 씨앗을 볼커가 국민의 고통으로 수확한 겁니다. 교과서는 이 시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볼커 쇼크. 중앙은행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대가는 후임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자와 실업으로 치르는 거예요. 터키의 에르도안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중앙은행 총재를 3번 넘게 갈아치우면서 금리 인하만 강요했습니다. 결과요. 2022년 인플레이션 85.5%, 빵값, 우유값이 한 달 만에 2배로 뛰는 나라가 된 거예요. 리라화 가치는 5년 만에 90% 증발. 연금 생활자들은 통장 잔고가 녹아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고 중산층은 달러와 금으로 앞다퉈 피신했습니다. 한 나라 국민 전체의 저축이 증발한 겁니다. 시장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2025년 4월 트럼프가 파월을 공개적으로 공격했을 때 다우존스가 하루에 이게 얼마냐면요. 97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S&P, 나스닥까지 일제히 2% 넘게 밀렸어요. 금값은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2026년 1월 법무부가 연준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소식에 Sell America, 미국을 팔아라 반응이 나온 겁니다. 달러, 주식, 미국 국채가 동시에 빠지는 트리플 약세. 한 전략가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파월이 실제로 해임된다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가치가 영구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여러분의 나스닥 주가 그리고 TQQQ를 쥐고 흔드는 건 기업 실적만이 아닌 거예요. 이 권력 게임이 금리 경로를 결정하고 금리 경로가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을 통째로 뒤흔드는 겁니다. 닉슨의 미국이 증명했습니다. 에르도안의 터키가 증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의 도구가 되면 대가를 치르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지갑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저축이 녹아요. 권력자는 재선에 성공하거나 궁전에서 살지만 장바구니가 비싸지는 건 국민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상원 인준의 운명, 그리고 파월이 자리를 지킬 것인지. 세계 최대 경제의 통화 정책이 건물 리모델링과 정치적 줄다리기에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이자 경고인 거예요. TQQQ 연구소에서는 이런 권력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추적합니다. 나스닥을 움직이는 건 차트만이 아니에요. 권력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두세요.